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어제 국회에서 국민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주부들 손에서 요리로 쓰여져야 되는데 이렇게 국회에 와 있어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배추한테 상당히 미안하고. 배추 농사에 투자하는 분을 지금까지 살면서 혹시 만나보거나 들은 사례가 있습니까? 투자를 해갖고 돈을 다달이 얼마를 받고 하는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배추 농사에 2억을 투자해서 매달 450만 원씩 연애 5,400만 원, 수익률 27%. 이게 얼마나 쉬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인지 또 이게 이런 고수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 농민께서 얘기한 건 조금은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다달이 돈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다달이 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는 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화시키기가 좀 어려운 게 이게 배추 농사를 지면 돈을 벌 때는 또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항상 많이 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그것이 안 될 때는 굉장히 뭐랄까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자신의 어떤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박탈감을 느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단기간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잘 되면 뭐 월 450만 원의 수익 정도는 얻을 수는 있는 것으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가능은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리스크를 어느 정도 테이크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리스크를 거의 떠안지 않고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은 셈이 돼버렸기 때문에 국민 정서적으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450만 원씩 돌려받을 수 있는 투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 2억 그 원금 이제 다시 돌려받는 것도 가능한 경우인 겁니까? 가능한 건데요. 근데 이제 그것이 운이 좀 좋아야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운이 안 좋을 경우는 손해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에선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김경률 회계사가 김 후보자를 향해서 제2의 조국이라고 하면 조국 전 대표가 억울해할 지경이다 이렇게 꼬집었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보다 더한 경우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청문 보고서 그러니까 청문회 요구안을 냈는데 거기에 본인이 기록한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 기록한 내용을 하나 둘씩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그 이른바 의혹이 많다. 더군다나 뭔가 자료를 내놨는데 그 자료가 오히려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그 증폭시키고 있다. 이제 김경률 회계사는 그런 주장이고요. 본인이 회계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고 나온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어떻게 썼다. 이런 부분이 지금 말밖에 없어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내놓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회계사의 입장에서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보다 훨씬 더 의혹이 많고 그다음에 그 의혹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제2의 조국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자신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농성 중인 나경원 의원을 찾았습니다. 뼈 있는 말이 오고 갔는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단식하시는 건 아니지? 단식은 해요. 단식하지 마. 단식해도 안 내려올 거잖아. 단식하면 내려올 거야? 좀 자료 좀 내요, 자료 좀. 우리 당 인사 자료 다 갖다 줬는데 그걸 보지 않고 들어오질 않고.
특히 예정에 없던 방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경원 의원, 김민전 의원, 김미애 의원 같이 조금 어색, 조금 당혹하는 기색도 좀 엿보이는데 그래도 말들이 좀 오갔지만 그 속에 굉장히 뾰족한 말들이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게 법조인적 관점에 보면은 주장만 있지 입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한편의 판결문으로 쓴다고 하면은 그 김민석 후보는 뭐라고 주장하나 이를 어떻게 보면 입증할 증거가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원고 청구 기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취지에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증거를 좀 내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증거는 다 냈는데 그에 대해서 왜 보지를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은 실제 100건이 채 되지 않는 증거들을 지금 그 국민의힘 쪽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실제 낸 것이라고는 본인의 어떤 그 형사 사건에 대한 사건 번호와 판결문, 사실상 공개된 정보나 마찬가지만 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 김민석 후보의 태도를 좀 문제 삼는 것은 인사청문회 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증거를 제출하겠다. 그리고 그때 해명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낸 증거란 것을 저 또한 언론 통해서 본 적이 없는 것이고 나아가 본인이 냈다고 하는 것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낼 수 없다는 것만 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두고 국민들한테 성실하게 입증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큰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나 의원의 농성을 놓고 캠핑 농성, 웰빙 농성이다 이런 비판이 나온 상황이었는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저길 찾아가서 이렇게 악수하고 약간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거예요. 이런 비판이 나오기 전에 갔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또 판단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경원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김민석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시켜달라든지 아니면 법사위원장직을 반환해달라 이런 등의 요구를 하면서 농성을 하는 것인데 이를 두고 사실 민주당에서는 정치적인 수수를 꾀하는 웰빙 농성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2023년에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단식까지도 거론하고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특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문스러운 지점이 국민의힘이 그렇다면 이틀간의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정말 충실히 임했느냐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아시다시피 두 번째 날의 청문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후 늦게는 들어오지 않아서 결국엔 파행됐고 자정이 돼서 자정이 되니까 종료가 되고 자동으로 산회가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 절차상 보장되어 있던 청문회를 파행시킨 책임도 국민의힘에게 있는데도 사실 저렇게 농성을 하는 것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해 주실지는 좀 의문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자료를 다 냈다고 하는 그 부분 어떤 자료를 언제 냈다는 건지는 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파행 직전에 자료를 내내만 했던 그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얘기하는 겁니까? 아마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후보자가 그 나경원 의원과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자료를 다 제출했다. 왜 들어와서 보질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특정 의원의 사과가 있었다면 또 자료가 더 나갈 수 있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된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미루어 짐작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총리 인준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내각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법무장관에 이 대통령의 38년직이 정성호 의원이 지명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 이 검찰개혁에 있어선 민주당 내 강경파와 다소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이 야당도 납득할 수 있는 개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당내 강경 지지층분들이 좀 싫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한 강경 지지층에도 납득을 시켜가면서 설명을 해가면서 해야겠죠. 그렇지만 정치의 본령은요. 갈등을 줄이고 갈등을 조정해서 해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갈등을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 후에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남겨졌을 때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정성호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많이 해온 의원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갈 길을 당당하게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협치와 절제를 위한
그 권력 절제를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병묵 편집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주당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이라는 예. 거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은 똑같지만 용어는 똑같지만 전 내용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게 단순히 그냥 수사와 기소 분리 정도로 그치는 것이냐 아니면 검찰청 현재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고 현재의 검찰청은 아예 해산하고 기소청이라는 걸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바꿀 것인지 예.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글쎄 제가 보기에는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가 야당도 납득할이라고 얘기했지만 여야 간에 우선 검찰개혁의 정의부터 지금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저것이 과연 야당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그 검찰개혁에 끝내 합의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합의할 수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성호 후보자가 얘기하는 검찰개혁이라는 입장과 국민의힘의 입장을 좀 그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그 양쪽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겉도는 상태에서 결국 민주당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방향 그쪽으로 그 일방 처리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건요. 예. 그냥 개혁의 어떤 절실함 그리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한 것이라고 보는 게요.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게 명시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라는 이름을 안 쓰기는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개혁에 대해서 검찰도 스스로도 절실하게 느껴라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 그다음에 필요성, 그다음에 절실성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표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표현의 차원이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됐습니다. 배우자의 코로나 관련 주식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정 후보자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주식 보도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도 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국민들께 충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들께서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국에 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중대본 브리핑을 하면서 마스크 잘 쓰셔라, 손 소독 잘 하셔야 된다, 또 진단 키트 써서 자가 진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 굉장히 여러 번 하셨는데 그 관련 물품들을 생산하는 업체 또 그 관련 업체들의 주식으로 배우자가 좀 이득을 봤다 이런 논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은경 전 청장이 얘기하기로는 잘못된 부분이 많다 이런 정도의 얘기였습니다. 뭐가 어떻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정말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소명을 듣고 싶다. 한마디로 제2의 김민석 후보를 보고 싶지는 않다는 것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그 문제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충돌방지법 내지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가 문제를 되고 있는데요. 예. 아마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초에 이런 부분이 불거졌을 때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은경 후보가 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서 아예 빠졌다라는 그 보도까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활했는데 지금 그 정의경 후보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사뭇 다르다라고 해서 적극적인 해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는 의문인 것 같은데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은 본인은 이제 2018년부터 해가지고 2022년 그 전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질병관리 본부장에서 청장까지 다 한 건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열심히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뒤에서는 배우자가 코로나 관련된 주식, 첫 번째는 손소독제인 에탄올과 관련된 주식에 한 3천여 주를 가지고 있다가 세월이 갈수록 한마디로 코로나가 창궐할수록 그 주식 수가 쭉쭉쭉쭉 늘어갔던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고 예. 나아가 지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에 마스크 필터 제조 회사의 주식 또한 한 2만여 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공직자윤리법상의 그 재산 그 신고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는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팔았는지조차도 아직까지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당시 좀 제외가 됐었다. 이 후보자 물망에서 좀 제외가 됐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결국 지명이
됐어요. 강행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지명 전부터도 언론을 통해서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대통령실에서는 검토를 특히 인사 검증을 좀 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후보자 당신이 직접 소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도된 내용 중에 잘못된 점은 또 청문회에서 바로잡고 본인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드리고 해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명을 해나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조사 일정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차 소환 날짜를 두고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인데 저희가 궁금한 게 이 소환 날짜라는 게 조율의 대상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그 검사와 사법경찰의 협조 및 그 일반 조사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즉 강제 수사가 아닌 임의 수사지 않습니까? 예. 임의 수사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측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그 날짜를 조율할 수가 있고 나아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해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결국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7월 3일 같은 이후에 지금 나와 달라고 하는데 7월 3일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법적 재판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재판을 하루 종일 증인신문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변호인이 그 재판을 준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이고 하루 종일 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날도 좀 현실적으로 체력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정도로 나와라. 이 정도면은 사실은 협의할 수 있을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주지, 두 주, 세 주도 아닌 것 같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특검이 압박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특검으로서는 최대한 빨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의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 하루 이틀 정도가 과연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고 그것을 거부하면은 그렇게 나갈 거라고 압박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의문의 여지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특검에서 나오라고 한 날짜가 오늘 오전 9시입니다. 오늘 나오지 않게 될 경우에는 4일에서 5일쯤에 또 나오라고 출석을 요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인데 그 날짜에도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요. 4일이나 5일 중에 하루를 다시 지정해서 소환 요구를 한다, 요청을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특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3일 이후로 날짜를 잡아달라라는 요청을 사실상 수용을 해주면서 최후 통첩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4일이나 5일 중에 하루를 정해서 소환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 결국에는 강제적인 신병 절차에 돌입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은요.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맡은 데 대해서도 수사의 주체가 모호하다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창환 총경이 하는 조사는 받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이 지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특별검사잖아요. 예. 특별검사는 이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좀 미흡할 때 생기는 과정이라고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특별검사가 맡았으면 저는 검사가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 내란 부분에 관한 수사를 일부 맡았던 그 경찰 출신을 이제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맡긴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본질적으로는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약간의 신경전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검사 출신입니다. 자, 검사 출신이 경찰한테 조사를 받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여러 가지의 어떤 자존감 같은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저는 그걸 자극하기 위한 방편 아닌가 싶어서 특별검사가 출범을 했으면 당연히 특별검사의 본질적인 출범 이유에 맞게 조사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적법 절차를 계속해서 네.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적법 절차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그냥 하나의 주장이고요. 예. 그다음에 수사기관이 하는 것도 수사기관의 주장이 담긴 행위입니다. 예. 그럼 이 최종적인 결론은 누가 내느냐? 법원이 내는 것이죠. 예. 그래서 법원에 가서 저는 따져보면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느냐를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부분을 윤 전 대통령 측은 생각해야 돼요. 예. 지금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법 기교, 법 기술을 통해서
이 혐의에 대한 본질 내용을 흐리고 흙탕물을 일으켜서 잘 어떻게 뭐랄까요, 선명한 어떤 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앞으로 법원에 가서 본인의 말의 어떤 진실성이나 이런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좀 알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